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맘 편하게 있는 한국사의 야랑입니다. 오늘은 이제 현대사의 마지막 이론 영상입니다. 현대사 중에서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통일 정책, 그리고 우리 헌법의 개정, 개헌, 이 두 가지를 간단하게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길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동안 이제 한 번씩 다뤘던 것들을 그냥 쭉 정리하는 거니까 부담 없이, 하지만 진지하게. 응? 말이 좀 이상한데 하여튼 부담 없이 진지하게. 아무튼 그냥 잘 보세요. 일단 통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서 북한이 했던 그런 도발의 역사도 한번 간단하게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일단 이승만 정권부터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제 해방이 되고 남한만의 그 단독 정부가 세워졌죠. 그런데 이승만 정권의 통일정책 기조가 뭡니까? 뭐죠? 뭐야? 이거 생각할 것도 없죠. 뭘 생각해? 통일정책이 어딨어? 이때는 반공정책이죠. 반공. 통일은 생각도 못하던 때입니다. 통일 정책이 아니라 반공 정책이었다. 평화 통일? 그런 거는 이제 꿈도 못 꿨어요. 그거 말하면 빨갱이야, 빨갱이. 뭐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100번, 1000번 이해합니다. 그냥 1950년에 뭐가 있었죠? 6.25 전쟁이 있었으니까. 북한, 괴뢰군, 두더지, 땅굴맨, 욕을 하고 찢어주겨도 그냥 시원찮은 그런 관계였으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북한으로 납치되는 사람들 뭐라고 하죠, 그걸? 납북이라고 하죠. 납북 사건도 굉장히 많았었고, 또 월북, 북한으로 자진해서 넘어가는 그런 사건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뭐 좋을래야 좋을 수 없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집니다. 무너지죠. 그리고 나서 이공화국 장면 내각이 들어서죠. 어, 그리고 장면 내각이 들어서고 나서야 그때서야 이제 평화통일론이 등장했다고 그랬었죠. 어떤 구호, 그 구호를 꼭 기억하라고 했었죠.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그런 구호가 등장하고 학생들이 남북 학생회담을 외치고 또 그 밖에도 뭐 중립화 통일, 남북협상 등등 뭐 다양한 이런 남북교류 움직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동안 통일 얘기 꺼내고 싶었는데 못했던 거지. 아무튼 장면 내각 때 평화통일론이 등장했다라는 거는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통일 정책의 가장 처음입니다. 처음. 장면 내각 때 평화통일론이 등장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박정희가 등장합니다. 5.16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잡고 군부 정권이 들어서죠. 제3공화국 때는 어떤 기조였죠? 그때도 뭐 같습니다. 반공이었어요. 그때도 반공. 반공이 박정희 정권을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축이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1960년대 후반에 특히 1968년에 북한의 도발이 엄청 심했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일단 기본적으로 1960년대에 굉장히 많은 도발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 서해안, 동해안에 있는 수많은 그런 어선들이 납북되고 또 막 폭탄 테러들도 이어지고 북한의 도발이 끊임없이 일어났던 게 1960년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1968년에 북한의 그 무장공비 김신조가 이제 청와대를 습격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일이었죠. 또 그 푸에블로 사건이라고 그 미 군함 푸에블로가 원산 앞바다에서 북한에 납포되는 그런 일도 벌어집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는 아니지. 요새는 뭐 방공 교육을 안 하니까 모를 수도 있을 거예요. 이승복이라고 혹시 아나 모르겠습니다. 이승복. 제 또래들이나 저보다 이제 그 선배들 어르신들은 잘 아실 텐데 공산당이 싫어요라는 말. 그 당시에 이제 그 1968년에 울진 삼척 그 무장공비 침투 사건 때 그 이승복이라는 아이가 이제 공산당이 싫어요 했다가 입을 찢어갖고 죽였다는 뭐 그런 반공 영화도 보여주고 그랬습니다. 이게 다 1968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해에 박정희가 우리나라 안정이 필요하다 하면서 삼선 개헌을 하죠. 69년에. 그러고 나서 1971년에 대통령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런데 1970년대 들어서니까 세상이 바뀌었다고 그랬죠. 이 수십 년간 이어졌던 그런 냉전 체제가 조금씩 이제 완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미국이 이제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고 지금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 다 했던 얘기들을 지금 쭉 한번 그냥 나열해 보는 거예요. 70년대 들어서서 미국이 닉슨 독트린을 발표를 하고 또 우리 그 공산주의 중국하고 미국이 핑퐁 외교를 하고 세계적인 뭔가 이렇게 평화 분위기, 대탕트라고 했었죠. 그런 평화 분위기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도 이에 편승을 하죠. 우리도 남북 교류를 하자. 이산가족도 찾아주고 그러자. 그러니까 우선 그 적십자 대표 예비회담을 열어서 이산가족 찾기부터 해보자. 그리고 1972년에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을 원칙으로 한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북 그 지도자들 사이에 한라인 직통전화가 만들어지고 또 그 7.4 남북 공동성명을 제대로 실천하려고 남북조절위원회도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박정희 통일정책은 세 가지만 그 키워드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적십자 대표 예비회담 개최, 그리고 7.4 남북 공동성명, 그리고 남북조절위원회.
이렇게만 알면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1970년대가 뭐 전체적으로 통일 분위기였던 건 아니었어요. 이때도 뭐 북한 도발이 계속 됐습니다. 이때 그 북한 애들이 그 파놓은 땅굴도 발견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또리 장군이라는 만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또리 장군이 막 그 북한 두더지 막 괴뢰군들 때려잡는 그런 만화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아기 때 그 김일성이 사람이 아니고 저는 두더지인 줄 알았어요. 아무튼 그리고 또 뭐 그 진짜 유명한 도발이 하나 있죠.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이것도 1970년대입니다. 정확히 몇 년도인지 모르겠는데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도 있었고 그게 뭐냐면 그 판문점 근처에서 우리 공동경비구역이라고 하나요? 아무튼 그 근처에 나무를 베러 갔었나 그랬을 거예요. 그 하여튼 사격 그 시야가 방해돼가지고 뭐 어떤 나무 하나가 있는데 그 나무 가지를 베러 갔었나? 하여튼 그 나무를 베러 갔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유엔군 장교가 죽고 하여튼 그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도 하여튼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온 북한의 도발 중 하나입니다. 1970년대에 일어났던 그거 말고도 또 유명한 게 뭐가 있냐? 그 유명한 영화 배우하고 최은희 신상옥 납치 사건도 있었고요. 당시에 진짜 유명했던 그 영화 배우하고 최은희가 영화 배우였을 거예요. 그리고 신상옥이 감독이었고 그 감독하고 배우가 북한으로 납치되는 뭐 그런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우리 북한을 싫어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뭐 북한의 체제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런 북한의 이중성 때문에 많이들 싫어하죠. 그러니까 평화선언을 했는데 뒤로는 도발을 막 계속 하고 있는 거야. 우리 막 7사 남북 공동성명도 하고 그런 와중에 아래에서는 막 그 남침용 땅굴을 막 파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뭐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뭐 유신 시절이 지나고 또 이제 12.6 사태로 박정희가 죽게 되고 전두환이 이제 12.12 쿠데타로 정권을 잡습니다. 신군부가 장악을 하게 되죠. 우리 전두환 통일 정책은 딱 하나만 아시면 됩니다. 최초의 이상가족 고향 방문과 예술공연단 교환이 이루어졌다. 이게 1985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거 하나만 알면 돼요. 전두환 정권은 최초의 이산가족 고향 방문 그리고 예술공연단 교환이 이루어졌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한능검은 풀 수 있습니다. 1980년대에도 북한의 도발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제일 유명한 게 그 두 가지가 있죠. 그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 사건하고 대한항공 그 김현희, 마유미 칼기 폭파 사건 두 가지가 굉장히 유명하죠. 이거는 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입니다. 지금은 엄밀히 말하면 이제 버마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 사건인데 요새 또 우리 친구들은 그 버마라는 말이 뭔 말인가 싶을 거예요. 미얀마입니다, 미얀마. 미얀마를 옛날에 버마라고 불렀어요. 이때 우리나라 그 장관들, 차관들, 또 뭐 그 대통령 비서실장 뭐 하여튼 많이 죽었습니다. 죽고 다치고 그랬습니다. 전두환도 그때 참석자였는데 도착을 늦게 해가지고 살았죠. 다행히 살았죠. 다행히? 다행히 살았다고. 아무튼 그때 살았고 얼마 전에 죽었죠. 얼마 전에 죽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노태우로 넘어가서 노태우는 중요하죠. 우리 1987년 이제 6월 항쟁을 끝으로 해서 노태우 정권이 들어섭니다. 현대사 통일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노태우 정권이에요. 무조건 공부를 해야 되고 무조건 외워야 되는 게 바로 노태우 정권의 통일 정책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들이 그 노태우 통일 정책의 선택지들입니다. 제가 그 세계적 추세라고 얘기했었죠. 당시 소련이 해체되고 그 뭐야 독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막 그럽니다. 우리도 통일해야지. 북방역도 하고. 그래서 그 88 올림픽 전에 77 선언이 발표됩니다. 제가 7788 이렇게 외우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노태우 77 선언 이후에 88 올림픽이 개최되었다. 민족 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77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게 노태우 때다.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여러 차례 열리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게 바로 남북 기본 합의서가 교환이 되죠. 그 선택지에는 남북한 간 최초의 공식 합의서인 남북 기본 합의서를 교환하였다. 1991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한반도에서 핵을 없애자 핵,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채택하기도 합니다. 중국과 소련과 또 처음으로 수교를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태우 통일정책은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일단 뭐 의미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중국, 소련 수교한 것도 의미 있는 일이고 최초의 합의서가 나왔잖아요. 남북 기본 합의서가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도 아주 중요한 일이죠. 일단 노태우 정권의 통일정책은 무조건 외워야 된다. 화면을 멈추고 외우세요. 이거는 외우면 무조건 한 문제 맞춥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에 이제 김영삼 정권, 문민정부 시절을 한번 볼까요? 사실 이제 뭐 김영삼 정권은 통일정책 별로 볼 거 없습니다. 시험에도 거의 안 나와요. 한민족 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 방안, 뭐 이것만 기억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때가 이제 1990년대잖아요. 이때는 이미 이제 북한은 실패했어요. 실패해가지고 사회주의 체제가 이제 실패된 게 뭐 검증됐죠. 이제 중국하고 뭐 북한하고 몇 나라 남지도 않았어. 공산주의, 사회주의 나라가. 북한이 대외적으로 거의 이제 빈곤 국가에 막 들어가고 무슨 막 수재, 홍수 한번 나면은 막 물난리 한번 나면 북한이란 나라 전체가 난리가 나잖아.
전기도 막 안 들어와. 그래서 이제 북한이 외부로부터 원조를 받아야 되는 그런 나라 중 하나가 된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도 이제 북한 놈들이 이제 맨날 핵 개발한다고 하는 거지. 그걸 이제 무기로 삼는 거지. 그래서 이제 김영삼 때 그 북한하고 미국하고 제네바 합의서라는 게 채택이 됩니다. 미국이 북한한테 이야기를 하죠. 야, 니들 핵 개발하지 마. 그러지 마, 제발. 대신에 발전소 세워줄게. 원자력 발전소 하나 세워줄 테니까 그걸로 그 전력난 좀 해결 좀 하고 그렇게 해. 그래서 북한의 그 경수로 원자력 발전소를 착공하기 시작한 게 바로 김영삼 때예요. 이것도 그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나오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경수로 원자력 발전소 착공을 언제 했다? 김영삼 때다. 요거까지 뭐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도 좀 나왔었어요. 한능검에. 뭐 경수로 원자력 발전소 착공하는 그런 사진이 나오고, 그건 언제다? 김영삼 때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1990년대에도 북한이 무장공비 보내고 그럽니다. 제가 예전에 그 이전 영상이었나요? 제가 1994학번, 94학번들을 제가 최악의 학번이라고 이야기해서 저주받은 학번이라고 이야기했었죠. 갑자기 막 그 대학 수학능력시험 수능이라는 게 생겨나가지고 고3 때 수능 유일하게 2번 보고 대학에 간 학번이 바로 94학번이다. 그리고 이 94학번에 보통 이제 군대를 언제 가? 94년도, 95년도, 96년도 이때 군대 가잖아요. 대학교 20살, 21살, 22살에. 그런데 이제 어렵게 이제 대학 갔는데 94년도에 김일성이 죽습니다. 힘들게 이제 수능 2번 보고 대학 와가지고 군대 갔더니 갑자기 김일성 죽었다고 막 갑자기 나라가 전쟁 분위기야. 그때 좀 약간 그런 분위기 있었어요. 저 고2 때, 고3 때. 그랬었어요. 그리고 또 1996년에는 그 뭐야 강릉 무장공비 침수 사건 때문에 군대가 그때 또 한 번 난리가 나죠. 아무튼 군대에서 뺑이를 치고 겨우 이제 학교 졸업했더니 IMF 터지고 회사들 막 줄도 당하고 막 취업도 제대로 안 되고 막 아무튼 잠깐 구사학번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고요. 왜 얘기했지? 그 강릉 무장공비 침수 사건 그 이야기 하느라 한 거였죠. 아무튼 1996년에도 뭐 그런 도발이 있었다. 김영삼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되고요. 다음으로 이제 김대중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김대중 정권도 노태우보다 횟수는 적지만 통일 문제가 자주 나오죠. 왜 그럴까? 왜 자주 나올까? 처음으로 정상회담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자주 나옵니다. 화면을 한번 보죠. 북한 해로 관광이 처음 시작되었다라고 했었죠. 금강호라는 배를 타고 금강산 관광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성공단 조성 합의는 김대중, 착공 건설은 노무현이라고 했었죠. 남북한의 교류 협력을 위한 개성공업지구 조성에 합의하였다. 이건 김대중 정권이고. 그리고 이제 뭐 남북 정상회담 했죠. 김대중, 김정일이 만나죠. 그리고 나서 6.15 남북 공동선언을 채택을 하죠. 이거 시험에 잘 나오죠. 6.15 남북 공동선언은 아주 뭐 의미 있는 일이죠. 남북한 지도자가 처음으로 만났으니까. 그리고 이제 경의선 복원공사가 시작된 것도 김대중 때고. 그리고 처음 걸 빼먹었네. 그 정주영 회장 소천 마리 끌고 북한에 방문한 것도 김대중 때입니다. 이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노무현 정부 한번 볼까요? 노무현 정부. 노무현 정부는 이제 두 번째 정상회담 하죠. 그리고 나서 14 남북 공동선언을 채택하고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개성공단 착공 건설 노무현이고 조성 합의는 김대중이다. 뭐 이 정도 하고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통일 정책은 여러분이 스스로 정리를 한번 쭉 하셔야 됩니다. 그건 그냥 키워드로만 정리를 하셔도 돼요. 통일 정책은. 저는 통일이 시험에 나오면 제일 쉽게 나옵니다. 머릿속에 정권별로 잘 각인을 시키셔야 되고요. 그리고 2000년대에도 북한 도발이 꾸준히 있었습니다. 연평해전도 있었고 또 그 금강산 관광객을 총으로 쏜 사건도 있었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는 이제 금강산 그 관광객 그 피해자 이름이 뭐더라? 하여튼 그 어떤 아줌마였는데 박정장가 박왕장가 하여튼 그분 저는 그 사건이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이게 진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고 군인이 아니잖아요. 민간인이잖아. 민간인이 그런 일을 당했다는 거에 아마 소총으로 쏴가지고 아마 죽었을 거예요. 당시에 꽤 저한테는 큰 충격이었어요. 뉴스에서 한참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군사지역을 넘어갔었나? 하여튼 그런 건 별도로 그냥 논외로 하고라도 대응이 그렇게 뭐 시원한 대응은 아니었다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기사를 다시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이거는 여기는 통일정책 안 나옵니다. 시험이 안 나오니까. 근데 여기까지 하고 너무 짧게 끝났나요? 오늘 짧게 할 거예요. 이제 개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개헌은 제가 이제 현대사 영상 하면서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다 했는데 그냥 가볍게 그냥 짚어보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죠. 우리는 선택지를 알아야 돼요. 선택지로 개헌 과정을 짚어봐야 됩니다. 그래야 시험을 잘 볼 수 있겠죠. 처음에는 뭘 봅니까? 우리 지금 이제 개헌 과정을 보는 거니까 헌법이 만들어진 것부터 봐야 되겠죠. 해방이 되고 남한 단독 정부가 결정되고 5.10 총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을 뽑았어. 왜 뽑았지? 나라를 만들려고. 나라가 있으려면 법이 있어야 되니까 법을 만들 국회의원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국회를 뭐라고 해? 재헌국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재헌국회가 최초로 헌법을 만들죠. 1948년에 만듭니다. 그리고 대통령 임기 4년에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는 간선제로 최초 헌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승만 때 최초의 개헌이 이제 1차 개헌이 이루어지죠. 1차 개헌은 1952년 6.25 이제 전쟁통의 첫 개헌, 1차 개헌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이제 대통령 간선제인데 그때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지고 나서 국회에서 뽑으면 대통령이 안 될 것 같아. 직선제로 바꾸고 싶어. 대통령을 또 해야 되거든. 그래서 전쟁통에 그 임시수도 부산에서 진행이 됩니다. 계엄령 선포하고 야당 국회의원들 헌명대 버스에다가 다 실어가지고 연행해버리고 그렇게 해서 헌법 개정이 됩니다. 이게 뭐죠? 1차 개헌, 발췌 개헌이라고 하죠. 1차 개헌부터 완전 그냥 개막장이야. 막장입니다, 막장. 자기 권력 유지를 위해서 개헌을 했어요. 우리 그걸 부산 정치파동이라고 하죠. 그 국회의원들 이제 다 끌고 가고 한 것들. 이런 이제 화면 속에 이런 선택지들이 등장을 합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가운데 발췌 개헌안이 통과되었다. 정부 통령 직접 선거를 주 내용으로 하는 개헌이 이루어졌다. 계엄령 하에서 통과되었다. 6.25 전쟁 중 부산에서 공포되었다. 국회 형태를 양원제로 규정하였다. 국회에서 토론 없이 표결에 붙여 통과되었다. 잠시 화면을 멈추고 1차 개헌, 그 발췌 개헌이 시험 선택지에 어떤 식으로 등장하는지 이 점들 잘 보셔야 됩니다. 아무튼 1차 개헌 후에 이승만이 또 대통령이 되죠. 그런데 대통령이 해보니까 좋아, 아주 좋아. 내 맘대로야. 한 번 더 고고 해볼까? 그런데 헌법에 뭐라고 돼 있어? 대통령은 임기 4년에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개헌해야지 또. 그래서 이승만이 1954년에 2차 개헌을 합니다. 그게 바로 유명한 4.4.5입 개헌이죠. 4.4.5입 개헌의 그 조항이 지금 화면에 보일 거예요. 그 부칙을 제가 잘 보라고 했었죠. 부칙을 하나 집어넣었어. 대통령이 임기 4년에 1차에 한해 중임을 할 수 있어. 그런데 이 헌법을 공포하는 당시의 대통령, 바로 누구? 나 이승만은 그 조항을 적용받지 않아. 고로 나 이승만은 3번, 4번, 5번 계속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부칙을 넣고 표결을 했는데 원래 그 개헌안이 통과되려면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되어야 하고 그 표가 136표가 나와야 되는데 딱 한 표가 모자라. 135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개헌안이 부결이 됩니다. 통과가 못 되고. 그러니까 이 자유당원들이 야, 이 제적의원 3분의 2는 135.333333이니까 4.4.5입 5 이하는 버려라. 135명이 제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다시 표결을 해가지고 통과시켜버린 아주 개쪽팔린 그런 개헌이었다. 선택지에는 뭐 개헌 당시의 대통령에 한하여 중임 제한이 철폐되었다 정도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2차 개헌이 이승만의 4.4.5입 개헌이고 초대 대통령의 중임 제한 폐지를 통해서 장기 집권을 하려고 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죠. 2차 개헌까지 쉽죠. 아무튼 이런 짓에 더해서 3.15 부정선거까지 쪽팔린 짓을 이제 계속 하다가 4.19 혁명으로 이승만이 하야하게 되고 허정 과도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허정 과도 정부가 할 일이 뭐랬어?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개헌을 합니다. 그래서 허정 과도 정부의 개헌이 바로 3차 개헌이에요. 그리고 보통 내각 책임제 개헌이라고 합니다. 야, 우리 대통령도 해보니까 별로더라. 이승만하고 자유당이 맘대로 하는 거 봤잖아요. 우리 이제 내각 책임제 하고 양원제 참의원 민의원 해서 국회로 한번 가보자. 그래서 4.19 혁명 직후에 허정 과도 정부가 1960년에 3차 개헌을 하고 내각이 만들어지니까 그게 바로 장면 내각입니다. 그러니까 3차 개헌과 관련된 선택지는 뭐가 나와? 정부 형태가 내각 책임제로 바뀌었다. 이 정도로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허정 과도 정부의 3차 개헌을 통해서 장면 내각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장면 내각으로 들어갑시다. 장면 내각. 장면 내각이 방금 얘기했듯이 이승만 정부의 이런 3.15 부정선거에 대항한 4.19 혁명으로 만들어진 내각입니다.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바로 3.15 부정선거 관련자들을 잡아다가 처벌을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돼. 그런데 정부 형태가 내각 책임제로 바뀌었어. 정 부통령 선거법을 위반하고 부정을 저지른 그런 부정선거 관련자들을 잡아다가 조져야 되는데 법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야, 그러면은 개헌을 해가지고 그놈들을 조져야 되겠다. 그래서 장면 내각에서도 개헌을 하니까 그게 바로 4차 개헌이에요. 일명 소급 입법 개헌이라고 합니다. 정 부통령 선거법이 비록 없어졌지만 소급해서 있는 것처럼 적용하겠다. 그렇게 해서 3.15 부정선거, 부정축제자 그런 놈들을 조지겠다. 그렇게 해서 장면 내각의 4차 개헌, 소급 입법 개헌이 이루어집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4차까지 잘 따라오셨죠? 1차가 뭐야? 6.25 전쟁통에 계엄령 선포하고 야당 국회의원을 다 끌고 가고 부산에서 발췌 개헌 고고 했고 2차는 나 대통령 또 하고 싶어 이승만이 중임 제한을 폐지하는 4.4.5입 개헌을 했고 3차 4.19 혁명으로 이승만이 내려오고 허정 과도 정부가 새로운 정부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 국회를 통해서 장면 내각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그 장면 내각이 4차 개헌을 하는데 왜 했어? 3.15 부정선거 관련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소급 입법 개헌을 했다. 여기까지는 다 이해하셨죠? 쉽죠? 4차까지 일단 알아놓고 한숨 돌리고 나서 5차로 넘어갑시다. 5차부터 이제 박정희 시대로 넘어오죠. 야, 장면 내각, 야, 니들 필요 없어. 내가 대통령 할 거야. 그래서 5.16 군사정변을 일으키고 군정이
아직 박정희가 이제 대통령이 되기 전에 군사정권이 제5차 개헌을 합니다. 야, 나 대통령 할 거니까 다시 대통령 직선제로 돌아간다. 그래서 1962년 박정희 군정이 5차 개헌을 합니다. 대통령 직선제의 단원제 국회로 다시 바뀌게 돼요. 내각 책임제였잖아. 그리고 나서 이제 대통령이 되죠. 됩니다. 그리고 1967년에 그 재선에 나와가지고 대통령이 또 됩니다. 재선에 성공을 해요. 그런데 여전히 헌법은 대통령은 2번밖에 할 수가 없네. 그래서 화면처럼 삼선개헌이 시작됩니다. 독재가 시작되는 거예요. 헌법을 바꾸면 되지. 응? 박정희가 6차 개헌을 실시합니다. 대통령을 3번까지 해먹을 수 있는 삼선개헌이 바로 6차 개헌이에요. 그리고 나서 1972년에 유신헌법이 만들어집니다. 유신헌법이 바로 7차 개헌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아니다, 이 전에 거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그 삼선개헌. 삼선개헌의 그 조문이에요. 제69대 사망해 보니까 대통령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다 라고 되어 있죠. 유신헌법으로 넘어갑시다. 유신헌법. 유신헌법 조항도 한번 봅시다. 유신헌법 39조에 대통령은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토론 없이 무기명 투표로 선거한다 라고 되어 있죠. 대통령 임기 6년에다가 대통령을 직선제를 안 하고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곳에서 간선으로 뽑는답니다. 역시 장기독재를 하려고 개헌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5, 6, 7차 5, 6, 7차 개헌은 전부 박정희 때 일어난 개헌입니다. 처음 뭐야? 5.16 군사정변 이후에 바로 내각 책임제에서 대통령 직선제로 바꾼 5차 개헌, 그리고 대통령 3번 해먹으려고 삼선 개헌이 바로 6차 개헌, 그리고 유신헌법이 7차 개헌. 뭐 이렇게 해서 7차 개헌까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1979년 10월 26일에 박정희가 죽고 전두환 신군부 세력이 등장을 합니다. 국민들이 유신 반대, 유신헌법 철폐 뭐 그렇게 외쳤어. 아무튼 그래서 전두환이 개헌을 합니다. 바로 8차 개헌이죠. 그게 일명 이제 50헌법이라고도 합니다. 50헌법. 5.18 이후에 헌법을 개정해요. 제39조 1항에 보니까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한다.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한다. 직선제가 아니야. 박정희 유신헌법에서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간선으로 대통령을 뽑아가지고 안 그래도 열받아 있었는데, 이거 뭐 듣도 보도 못한 또 대통령 선거인단? 또 간접선거라고? 전두환의 8차 개헌 내용이 뭐다? 7년 단임의 대통령 간접선거다. 누가 뽑아? 대통령 선거인단이 키워드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화면에 보시면 마지막 헌법, 현행헌법이죠. 국민들이 이제 참지 않습니다. 그래서 1987년 6월 항쟁으로 드디어 이제 6.29 선언이 발표가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 헌법의 마지막 개헌인 9차 개헌, 현행헌법이죠. 바로 이제 5년 단임의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집니다. 끝이에요. 오늘 굉장히 짧네요.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 헌법 봤습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이거 몇 번 진짜 쭉 돌려보면 자연스럽게 쭉쭉 나옵니다. 머릿속에 그냥 쭉쭉 들어와요. 그러니까 정권, 어떤 정권 때 어떤 개헌을 했는지 그냥 그렇게 나눠가지고 한번 해보면 됩니다. 자, 이제 뭐 이번 영상을 끝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 이것만 읽으면 반절은 맞는다. 어떻게 제목을 제가 블로그 처음 쓸 때 제목을 어떻게 저렇게 지어가지고 뭔가 자극적인 제목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실제로도 그렇게 작성을 하고 싶었고, 블로그 내용도. 그래서 진짜 이것만 읽으면 좀 점수가 잘 나올 수 있게 쓰려고 노력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또 호응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아무튼 그걸 이제 유튜브로 만드는 그 이론 영상을 지금 이 영상까지 해서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뭐 부족한 부분들도 많고 빠진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다시 들어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최대한 좀 친절하게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흐름을 파악하기에는 괜찮으실 거다, 그러길 바라고요. 정말 이 누추한 제 채널에 와주셔서 또 영상을 봐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좋아요도 남겨주시고 또 구독까지 해주신 분들을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한 것들을 몇 번씩 다시 한 번씩 쳐다보고 그러거든요. 출퇴근길에도 한번 들어보기도 하고. 근데 초반에 거기 삼국시대 막 그 고대사 부분, 아유 그 부분은 못 들어주겠어, 못 봐주겠어, 너무 허접하고 뭐야 막 소리도 이상해 막, 너무 보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다시 만들까 그런 생각도 했는데 그냥 두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점점 뭔가 나아지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지금도 뭐 많이 부족하지만 그때에 비하면 일취월장한 것 같아요, 제 스스로. 그래서 그런 기분이 들어서 좀 기분이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제가 2019년 1월부터 그 역사 블로그를 2년 동안 운영을 했고, 또 이제 올해 2월부터는 3년째인데 올해 2월부터 그 유튜브에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영상을 하나씩 올려봤는데요. 여러분 이제 그 뭔가를 이제 꾸준히 한다는 게 이게 기분이 좋아집니다. 사람이 이제 자존감도 높아지고 좀 약간 살아있는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이게 그냥 만약에 나 혼자서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머릿속에 그냥 그런 쑤셔놓는 그냥 그런 공부를 했으면 이렇게까지 길게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취미로 공부를 하시는 분이라면, 지금 뭐 수험생들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취미로 무언가, 저는 역사 취미로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뭔가 배우고 싶어가지고 취미로 뭔가 공부를 하신다면은 이 머릿속에 들어간 것들을
어딘가에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곳에 꼭 아웃풋을 한번 해보라는 그런 권유를 저는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걸 꾸준히 하다 보면 누군가 이야기를 걸어옵니다. 처음 몇 달은 진짜 아무 깜깜무소식이야. 누가 오겠어요. 그런데 꾸준히 한 몇 달 하니까 한두 명씩 이제 말을 걸어옵니다. 그게 뭐 태클이 됐든 칭찬이 됐든 격려가 됐든 간에 어느 날 갑자기 훅 치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이제 이거를 계속할 수 있는 힘이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 요새 누구나 이런 시도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잖아요. 블로그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아무튼 지금 수험생이신 분들, 또 취업 준비생 분들, 또는 뭐 그냥 일반 직장인 분들 중에서 뭔가 그런 공부를 시작하는 분이라면 꼭 배운 것을 좀 활용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하신다면은 뭔가 더 하고 싶어지고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하다 보면 또 뭔가 힘들어질 때도 있는데 그럴 땐 잠깐 쉬어도 됩니다. 왜? 취미니까. 취미로 하는 거니까. 취미를 스트레스 받으면서 할 필요 없잖아요. 뭐 아무튼 뭔 얘기했지? 아무튼 지금까지 우리 그 맘 편하게 읽는 한국사, 이거 하는 건 이것만 읽으면 반절은 맞는다, 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직 안 끝났지만 다음 영상에서 이제 현대사 기출문제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도 너무나 수고하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